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크라스노호르커의 라슬로, 헝가리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헝가리 특집을 나름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헝가리 역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다페스트 1900, 작년에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 문학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책.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늘은 헝가리 역사, 천년의 역사를 대충 아주 빠르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유럽 역사가 어렵죠. 그리고 유럽 변방 동부 쪽의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나름 중부 유럽의 헝가리,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역사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크로스노 호르거이 라슬로의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일장을 부다페스트 1900년대 부다페스트가 얼마나 화려하고 모던화된 도시였나 이걸 중점으로 소개했다면, 오늘은 이제 부다페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부다페스트 1900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에 부다페스트에 가시면 관광객들은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되는 부다성입니다. 오래된 성이고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 부다성 사진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사진 옆에 뭐 미술관도 있고 왕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뜻깊은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이 왕궁은 1687년 터키로부터 부다를 탈환한 오이겐 공작의 기마성 주변으로 강을 향해 뻗은 멋진 테라스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왕궁은 거대하기보다는 아래로 낮게 깔린 듯하고 웅장하기보다는 장식적이며 사마귀가 박힌 듯 이상하고 못생긴 둥근 지붕이 주요 부분을 덮고 있어 옛 헝가리 전사의 반야만적인 투구를 생각나게 했다. 어, 존 루카스, 이 부다페스트 1900의 저자가 이 성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유럽의 성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흘려갈 수 있는데, 유럽의 성과는 뭔가 건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징적으로 옛 헝가리 전사의 반야만적인 투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헝가리 전사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반 이 야만적이다, 이런 느낌은 좀 굉장히 이제 헝가리인들 그리고 많이 이제 향유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투구들이 보이시죠? 저 위에 둥근 돔으로 된 것, 아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헝가리인데, 이 지도에 이제 헝가리의 헝가리를 제가, 그 헝가리인들은 헝가리라고 안 하죠. 어 모저로 오르삭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마자르가 헝가리 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자르족이죠. 그리고 오르삭은 나라라는 뜻이고, 그래서 모조로 오르삭, 마자로 오르삭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헝가리고, 이 마자로족은 유럽의 다른 민족과는 굉장히 다른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쪽 동쪽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시안 쪽에 뭐 어떤 느낌? 우랄 뭐 알타이족이라고도 하고 언어를 이제 그래서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에서 온 종족인데 민족인데 이들이 정착한 게 이제 한 중세 음, 뭐 700년, 800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7, 800년대 뭐 대체적으로 이제 나라를 이룬 거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천년의 역사, 헝가리라는 나라의 천년의 역사를 축약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약간 집중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요 부다성의 이 건물이 헝가리 민족주의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존 루카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다르다? 오스트리아와 다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쉔부른 궁전이죠. 이 두 성을 비교해 보시면 이런 헝가리 왕궁의 부다성에 있는 이 부다 왕궁의 모습이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라는 거. 어, 어디로부터? 합스부르크로부터 독립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존 루카스가 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에 부다페스트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나라는 걸 제시하는 한 예로 언드라시 대로에 건설된 1896년 지하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니쉬를 칠한 나무와 직류 전류의 오존이 풍기는 독특한 냄새가 편안한 노란색 객차를 가득 채웠다. 자, 1896년에 이미 지하철이 완공되어서 부다페스트 지하를 달렸다. 어, 지하철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객차. 제가 1990년대 중반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서 살 때, 여기 머물 때 이 기차를 저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좀 무지해서 헝가리는 지하철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100년 된 지하철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현대화된 도시다. 근데 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낡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지하철을 탔을 때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헝가리가 이제 왜 업데이트가 안 됐냐? 어, 계속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경제가 취약했던 거죠. 약해진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1900 이 책에는 헝가리 특히 부다페스트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가볼 만한 거리, 관광지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이는 거는 페이스트리, 빵집입니다. 벨바로시의 제르보라는 빵집. 1900년대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시면 꼭 한번 이 빵집을 들려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서 빵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아주 작은 정보들도 이 책에서는 많이 소개해주고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헝가리 역사를 제가 천년 역사를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둥성둥성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기억하실 분은 이슈투반 1세입니다. 이슈투반 1세는 헝가리 최초의 왕이다. 헝가리를 만든 왕이다. 그 이전에는 대공으로 있다가 이제 정식 이제 제후국에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헝가리라는 나라
선포하고 헝가리 최초의 왕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1000년입니다.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오른 게 왕으로 오른 게 헝가리 왕으로 오는 게 1000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10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센트 이스트반이라고 불리고 있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 이게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성인, 이슈트반 성인, 왕이자 또 성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헝가리 왕국의 개창자로 여겨지고 있고 헝가리를 방문하시면 많은 성인들을 보게 되는데 이 이슈트반이와 맨 먼저 나옵니다. 항상 맨 왼쪽 이게 이제 이슈트반 부부죠. 기저 부인 이름 까먹었네. 부인이고 왕비죠. 그리고 부다성에 있는 성 이슈트반입니다. 이슈트반 다왕의 그 동상. 그래서 헝가리 곳곳에 이 이슈트반을 기립하는 조형물들, 기념물들이 있다. 1000년 역사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자, 존 루카스 이야기 들어보죠. 중세 초기에 부다는 도시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패스트는 이제 막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반야만적 상태였다. 반은 야만적이었다. 두 지역 모두 1241년 몽골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 헝가리 왕들이 부다의 왕조를 세운 것은 14세기가 되어서였다. 존 루카스는 헝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정하게 헝가리를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슈트반이 헝가리 최초의 왕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부다와 페스트는 뭐 이렇게 도시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또 1241년 몽골의 침입,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이 40년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유럽으로 진출한 거죠. 이때 헝가리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자를 세운 게 13세기. 그래서 지금 13세기에 몽골 침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헝가리 역사에서 최초의 왕국이 세워졌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몽골 저쪽 우리 중국 이쪽이죠. 거기 진짜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기마병들을 이끌고. 그래서 이 몽골의 침입은 유럽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뭐 그 유럽이 벌벌 떨었죠. 근데 유럽의 관문,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나서 최초로 들어오는 유럽의 입구가 헝가리였습니다. 동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헝가리가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유럽 전체가 공포에 질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몽골 인베이전 오브 유럽. 이게 1237년부터 1242년에 이루어졌고 몽골의 지배가 이어집니다. 4대 이제 뭐 요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았죠. 공납받고 뭐 우리가 4대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만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억인데 제가 데브레첸에 머물 때 이 니레게 하죠. 요쪽 연두족 요쪽 지역에 혼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평일이었는데 우연히 한 미술관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몽골 침입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들, 뭐 조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봤는데 평일에 혼자서 거기 이제 이 박물관을 도는데 이 몽골인들이 엄청 무섭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괴물처럼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헝가리인들이 몽골인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당하는 모습들 막 창에 찔려 죽고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놨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개인적인 기억이 나서 그래서 아 헝가리인들이 얼마나 몽골인들을 무서워했던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헝가리가 이 타격을 가장 먼저 입었다. 요 헝가리 때문에 또 막혔던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어느 정도 해 줬고, 그래서 유럽이 이 재정비를 하면서 몽골에 좀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 몽골이 들어와서 태무진의 아들이 이끄는, 징기스칸의 아들이 이끄는 군대 기마병들이 와서 유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몽골의 침입이 있은 이후에 헝가리는 이제 다시 14세기에 다른 왕들이 들어왔고 재정비를 하게 되고, 마차시 왕이 중요한데, 이시트반에 이어서 이 마차시 왕이 헝가리 이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헝가리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다 왕궁에 르네상스식 궁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궁전은 또 무너집니다. 누구한테? 이번에는 몽골이 아니라 터키입니다. 터키? 당시에는 오스만 투룩이라고 불리는 제국이죠. 오스만 투룩 제국. 터키가 들어와서 또 부다페스트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한 지배가 한 150년 이어지게 됩니다. 역시 동쪽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오려면 헝가리를 거쳐야만 합니다. 터키가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거기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게 헝가리였다.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 헝가리 대평원에 들어와서 이제 전투를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패했습니다. 패했고 헝가리가 여기 150년 지배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45년 후에 저기 오스만 투르기 들어오고 145년 후에 유럽이 이 터키를 몰아내기 위해서 연합군을 꾸리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군대가 들어와서 이 터키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군대 안에 헝가리는 별로 많지 않았고 1세기 반에 150년의 터키 통치는 끝나버리지만 이 기간 동안 헝가리 전역은 파괴되었고,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합스부르크 군대가 와서 터키군을 몰아냈는데 헝가리인들 이 마자르족한테 자치권을 줬을까요? 안 줍니다. 어떻게? 합스부르크가 통치하게 되는 거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헝가리는 다시 이제 터키를 대신해서 합스부르크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년의 역사에서 몽골 지배, 터키 지배, 합스부르크 지배. 지정학적으로 헝가리가 계속 서구와 서쪽과 동쪽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1825년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년 역사에서 몽골 지배, 터키 지배, 합스부르크 지배까지 왔는데, 합스부르크의 지배가 이제 이어지면서 헝가리 내부에서 19세기 들어오면 민족 부흥에 대한 열망들이 이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헝가리 개혁 시대가 꽃피기 시작하고, 이게 1848년이 헝가리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헝가리 혁명. 뭐에 대한?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혁명이 터집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해 1848년.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인물이 세체니 이슈트반입니다. 헝가리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이고, 그를 기념해서 이게 그 사람이 세웠다고 합니다. 세체니 다리.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죠. 란치드.
그래서 1848년에 헝가리가 합스부르크로부터 독립을 요구했다. 근데 이 세체니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죽게 되고 뭐 여기에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오늘 이야기하면 그렇고 세체니 이후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코스트 로요시입니다. 코스트 로요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코스트는 이제 좀 더 세체니보다 급진적이고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있는 사람이다. 민족주의자다. 그래서 1848년 헝가리 독립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 합스부르크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창설해서 만들어서 전쟁에 나섰지만 합스부르크에게 실패하죠. 졌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실패는 아니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헝가리는 독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이 코스트 로요시입니다. 자, 1848년에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자, 잘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1867년 대타협. 누구와 누구의 대타협이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 헝가리 이 민족주의자들과의 대타협이 이루어집니다. 헝가리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계속 싸울 의지를 가지니까 합스부르크가 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합쳐버리자. 동등하게. 그래서 이걸 듀얼 엠파이어 그래서 이중 제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1867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소개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이 대타협이 이루어진 이후에 헝가리가 힘을 키우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으면서 헝가리의 힘을 키우면서 1900년대에 이르면 부다페스트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 힘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기념해서 지금 쓴 책이 부다페스트 1900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900년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1000년을 한 10분 한 것 같죠? 빠르게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쫓는 거는 이 라슬로 크로스노호르코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헝가리 역사를 대강이나마 이렇게 짚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1900년대에 부다페스트, 헝가리는 이 절정에 오르고 꽃을 피웠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죠. 언제? 1914년입니다.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오스트리아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헝가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죠. 이겼으면 모르는데 19년에 패전하게 되고 대부분의 영토를 이렇게 큰 헝가리 영토를 뺏겨버리고 지금의 3분의 2의 영토를 잃고 쪼그라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920년 파리에서 이루어진 트리아논 조약에 의해서 영토 대부분을 잃게 되고 이제 헝가리는 이렇게 작은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끝나고 이제 헝가리 독립된 나라로서 어떻게 가느냐 요걸 지켜보기 위해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9년에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레닌입니다. 레닌이 10월 혁명으로서 소비에트 최초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게 되죠. 파리 공면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건 실패니까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1917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게 19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는 승전국이 되죠. 오스트리아하고 싸웠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역사를 되짚어 볼 때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독특한 텍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해밍웨이입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로 알고 있는 그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소설 한 편을 쓰게 됩니다. 제목은 혁명당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읽어보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19년 그는 기차에 몸을 싣고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본부가 준 사과 기름천 한 장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쓰인 글이 있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보수 정부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동지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주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것을 차표 대신 사용했다. 기차 승무원들은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그 청년을 교대로 돌봐주었고 돈이 없는 그를 식당 칸 카운터 뒤에서 공짜로 먹여주기도 했다. 자, 이 짧은 소설에는 1919년대의 유럽의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비교적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100년 됐죠? 이걸 읽으면서 특히 한국 사람 독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헝가리 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읽고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었고 또 이걸 쫓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해밍웨이가 헝가리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이 헝가리 혁명을 가지고 소설을 썼네?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1919년인데 우리로 따지면 3.1 운동이 벌어진 시기죠. 이 시기에 기차에서 여행을 떠나는 한 헝가리 청년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근데 이 청년을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탄 사람들이 보호해 줍니다. 왜? 이 청년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보수정부, 소위 말하는 백색 테러를 피해서 온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특히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이탈리아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불쌍하다고, 가련하다고, 애처롭게 이 청년을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크라스노 호르거의 라슬로가 이 1954년생이잖아요. 헝가리 공산 체제에서 태어난 작가입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왜 공산화로 갔을까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현대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뭐 까다로운데 따라오시길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다페스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등한 제국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19년에 헝가리가 패전하면서 20년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19년에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슨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포스터에 보이시죠? 베레시 팔리아먼트 국회를 붉게 칠하자라는 뜻입니다. 적색혁명. 17년에 레닌에 의해서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고 그 2년 뒤에 지금 헝가리에서 헝가리 내에 있는 헝가리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혁명이 1919년 혁명입니다. 근데 옆에 책
제목 한번 보십시오. The Forgotten Revolution. 잊혀진 혁명. 그래서 이걸 잘 모릅니다. 헝가리가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화가 되는데 그 이전에 한 30년 전 저기 넘어 19년에도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다. 근데 이 혁명이 왜 잊혀졌는가? 13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혁명이 진압이 됩니다. 실패한다라는 거죠. 1870년에 파리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걸 파리 꼬민이라 그러잖아요. 이 혁명도 한 100일 정도 유지되다가 진압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3공화국이 들어서죠. 파리, 프랑스에. 그렇듯이 헝가리의 이 19년에 헝가리 내에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실패한다. 요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벨라군이라는 분입니다. 벨라군. 그리고 19년에 나오고 이 벨라군의 존재는 은근히 유럽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역사 운동, 공산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이게 133일 동안 이루어졌고 실패했다. 요 정도만 그 혁명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벨라군이고 그 유명한 그래서 이 벨라군의 주도하에 혁명 정부가 건설됩니다. 벨라군이 이 혁명을 이끌을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가 바로 이 벨라군이 레닌과 친분이 있다. 친구 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벨라군에 의한 혁명정부. 근데 제가 이 혁명정부에서 꼭 한 분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여기 밑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 루카츠 죄르지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교육부 장관, 당시에 혁명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았는데 이분이 바로 죄르지 루카치입니다. 그 유명한 누구?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의 저자입니다. 사회주의 문의 이론의 1인자죠. 현대소설,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인데 루카치가 헝가리 분이고 이 소설의 이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독특한 독자적인 문의 이론을 펼치신 분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막 소개는 못,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조에르지 루카치가 이때 혁명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지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부다페스트 1900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존 루카스입니다. 존 루카스? 영어식 발음입니다. 루카치 똑같잖아요. 성이. 이 죄르지 루카치의 손자입니다. 이 코드를 잘 읽었으면 굉장히 재밌는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자죠. 근데 존 루카스 지금 이분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헝가리가 공산화되자 이 서방으로 나와서 망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대학 교수, 역사학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완전히 딴 길을 갖게 되죠. 다른 길. 그래서 존 루카스는 자신의 할아버지 죄르지 루카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1900은 사실은 서구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텍스트가. 그래서 반공산주의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 텍스트다. 이것도 한번 짚고 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헝가리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두 텍스트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텍스트 중에 어느 텍스트가 더 좋냐 하면 죄레지 루카시의 소설의 이론
역시 제가 소설을 좋아하고 루카시를 더 존경합니다. 부다페스트 1900도 굉장히 재밌는 역사성인 건 틀림없죠. 근데 아무튼 이 존 루카스의 반공주의적인 태도가 사실은 저는 이 부다페스트 1900을 읽으면서 약간 마음에 걸렸다. 요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1919년에 이 벨라쿤에 의한 헝가리 혁명은 133일 만에 진압된다 그랬잖아요. 이 진압을 한 사람이 바로 미클로시 호르티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정치 지도자이고 이 미클로시 호르티 해군 제독이 이끌면서 이제 벨라쿤의 혁명 정부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미클로시 호르티가 2차 세계대전까지 이 헝가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벨라쿤은 133일만 정권을 잡았던 거고 어, 저쪽에서 보면 반동이죠. 호르티가. 그래서 미클로시 호르티가 어떤 사람이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미클로시 호르티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옆에 히틀러를 만났다. 네, 히틀러와 손을 잡았다. 이 이야기는 미클로시 호르티가 이끄는 헝가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 히틀러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해밍웨이 소설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1919년이었고 한 청년, 헝가리 청년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피신하고 있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보수 정부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미클로시 호르티가 이끄는 이 우파 정부가 이 벨라쿤의 그 헝가리 혁명 정부 당원들이죠. 혁명 당원들을 억압하고 있었죠. 이 백색 테러로부터 도망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껴서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차표도 뭐 이렇게 해주고 이 차표에 아예 도와주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스위스, 유럽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계속 연대해서 국제 공산주의 혁명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지 유럽에 이 이루어진 상황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헝가리 내에서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었다? 이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해밍웨이의 소설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마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현대소설을 읽어야 된다. 역사를 좀 더 정확히 실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소설을 읽어가면 벨라쿤도 등장하고 호르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작가가 쓴 이 소설에 헝가리 이야기를 왜 썼을까? 이게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 제가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초단편인데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 아이스버그 디어리라 그러죠. 자신의 소설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독자가 읽는 것은 이 물에 뜬 이 빙산 일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건 물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다 소설에. 이걸 자신이 이제 이 아이스버그 디어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스버그 이론이라고. 나의 문의 이론은 문학 이론, 소설 이론은 이렇다. 조금만 보여주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은 다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설을 읽고 그 역사적 사건들, 메시지, 뉘앙스,
알레고리 이런 것들, 상징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쓰여진 소설이다. 자, 요 정도 소개해드리고, 자, 이제 1919년 벨라쿤의 사회주의 혁명 소개해드렸고, 곧 이어진 미클로시 호르티에 의한 반동, 진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호르티가 나치의 편에 섰다. 그러면서 부다페스트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평화로운 섬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헝가리가 독일 편에 서면서 소련과 영국, 미국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어쩔 수 없었죠. 뭐 독일 편에 섰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호르티는 사실은 독일이 계속 회의적인 거죠.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어차피 편을 섰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들을,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는 영화가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이 글루미 선데이라는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이루어진데 이게 세 사람의 지금 이 헝가리 이 사람들,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랑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역사적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서 있는 부다페스트, 그리고 독일군, 나치, 유대인 이런 사건들을 너무너무 예술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한번 주말에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유대인, 헝가리에 살고 있는 헝가리계 유대인들, 이들이 아우슈비츠로 나중에는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이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끝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작가가 게르테스 임네입니다. 이 게르테스 임네의 운명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헝가리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2차 세계대전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까 천년 이슈투반 왕부터 시작했죠. 이슈투반 왕이 헝가리 왕국을 세웠고, 몽골이 침입했고, 몽골의 침입에서 벗어나자 마차시 왕이 중세 유럽을 일으켰는데, 곧이어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들어와서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이 터키를 몰아내는 서구의 지원국이 왔는데 이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자연스럽게 합스부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고, 19세기 들어와서 민족주의가 오르면서 고스트로이시에 의한 독립전쟁을 하게 됐지만 실패하고 대타협을 했다. 대타협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헝가리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패전국이 되었고, 이 사이에 1919년에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벨라쿤이 있었고, 20년에 다시 미클로시 호르티에 의한 반동 정부로 2차 세계대전까지 끌려왔다. 이게 제가 지금 1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잘 안 들어오시죠? 자, 여기까지 와서, 자, 미클로시 호르티까지 와서 2차 세계대전에, 그래, 헝가리가 패전된 건 알았다. 근데 왜 갑자기 헝가리는 공산화가 됐지?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소개해야 될 크로스너 호르코의 라슬로, 우리가 이 주인공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프 유대인이라는 것도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분이 공산 치하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분의 작품 대부분이 헝가리 공산당 체제 내에서
초기에 대표작이 쓰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다페스트 1900이라는 책으로 제가 지금 헝가리 역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내셔널 리뷰에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실렸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한번 읽고 오늘 이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르주아 시대와 포스트 모던, 포스트 부르주아 세계 사이에 위치한 색감 넘치는 코스모폴리탄적 도시에 관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조선이다.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를 중심에 놓고 이 도시가 얼마나 이 포스트 모던하고 세련된 도시였는가 이걸 소개하면서 이제 제가 헝가리 역사까지 천년의 역사까지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지금 헝가리의 공산화 1948년의 이후의 공산화는 말씀 안 드렸죠? 다음 영상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너무 힘드실까?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꽤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힘드시잖아요. 자, 헝가리안 피플스 리퍼블릭 1949년부터 1989년 1989년은 아시겠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헝가리 공산주의도 끝을 내게 됩니다. 피플스 인민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크라스노 호르코이 라슬로다.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반만 이해하게 된다. 헝가리 국기 안에 지금 공산당 특유의 이런 별들 또 상징들이 보이시죠? 노동자들의 도끼들. 자, 사탄 탱고와 멜랑콜리 오브 레지스탕스 이게 이 작품도 다 여기 보이시죠? 딥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에 대한? 공산 헝가리에. 그래서 제가 다음 아마 영상에 사탄 탱고를 소개할 것 같은데 이 사탄 탱고라는 데뷔작이 바로 헝가리 집단 농장에서 생활하는 헝가리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지금 헝가리 역사를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냥 텍스트만 소설만 읽고 대충 소개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아, 크로스노 호르코이 라슬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솔직히 말하면 한강 작가가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이 기회에 헝가리를 소개할 왜냐하면 헝가리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관심들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헝가리 문학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헝가리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이 영상을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책 읽는 도끼 TV 부다페스트 1900을 통해서 헝가리 근대사와 헝가리 전체 천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헝가리 공산주의 헝가리가 어땠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디스토피아적인 작품을 이 그로스노 호르코의 라슬로가 썼을까? 이런 것들을 추적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